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 또 그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시리즈이죠. 네, 오늘은 나시TV를 운영하시는 남인영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심플하게 전설입니다. 몇백만 원을 가지고 수십억을 만드신 사나이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책도 쓰셨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탐복을 했는데요. 네,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어떻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이제 전셋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월급만으로는 내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처음으로 재테크라는 걸 하게 됐고요. 부동산은 시드머니가 좀 있었어야 됐지 않습니까? 현금이 수중에 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코인판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7년 5월 정도였나요? 네, 2017년 5월 23일입니다. 저도 사실 그때쯤 코인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차익 거래 쪽으로 했고, 이제 나시님은 이제 주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셨는데, 지금까지 투자 스토리 좀 얘기를 해주시죠. 2017년 5월에 네이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에 뜨게 되면서 그때 마침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였거든요.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 350만 원 정도 했던 때였으니까 그때는 엄청 많이 올랐던 시기여서, 왜냐면은 1월 달인가 2월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한번 뭔가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 통장에 있는 적금을 깨서 이제 빗썸을 가입하고 밀어넣었죠. 하룻밤이 지났는데 6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투자 하는구나. 내가 월급만 벌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는데 폭락을 해서 3일 만에 원금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500이 600 됐다가 250이 된 거네요? 거의 250, 뭐 조금 말하면 280 정도였는데 거의 뭐 반토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무슨 내 주제에 투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이제 제가 멈췄을 텐데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얘네들이 내 돈을 훔쳐갔네?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원래 줬다 뺏으면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무것도 몰랐지만 차트를 보면서 언제 얘가 오르고 언제 내리고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7시부터 새벽 한 3시, 새벽 3시까지는 거의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간은 회사에서 일하시고 그렇죠. 8시간은 트레이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회사랑 거리가 5분 거리였는데 걸어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또 한 8시 반까지는 또 차트를 보고. 그 인생을 몇 년 사셨나요? 몇 년까지는 못하고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8개월이면 한 2017년 5월부터 18년 1월이니까 그게 완전 슈퍼 상승장이었죠. 그죠? 딱 하락 오기 이틀 전에 모든 돈을 뺐습니다. 그때 2,700만 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텐데 이제 그 전에 미리 저는 좀 돈을 뺐죠. 그럼 그 뺄 때까지는 그게 한 몇십억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자산이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확 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600 찍고 280 찍었다가 회사 동료였던 제 와이프가 700만 원을 줬는데 투자를 해달라고. 언제였냐면 6월 달에 제가 원금 다 찾고 슬슬 승승장구 해나갈 시점 한 2, 300 정도 모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좀 붙고 막 이래서 이제는 나는 국내 시장은 너무 작다, 해외 거래소도 이제 한번 그때 해봐야겠다. 지금은 거의 이름이 사라진 홀로닉스라는 거래소로 이제 옮겨서 했는데 거기는 빗썸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왜냐면 호가창이 홀로닉스는 봇이 너무 많이 돌고 있었어요. 어떤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던 기존의 제 방법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죠. 전 직장 동료가 이제 줬던 700만 원이 350이 되고, 제가 그때 물렸던 코인이 디지바이트라는 코인인데 DGB라고 해서 우리가 대구은행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토막을 내고 직장 동료였던 와이프랑 삼겹살을 먹는데 막막하더라고요. 35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저도 물론 제 자산도 좀 잃었고 그걸 또 만회하고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되기 전에 매일 50만 원씩 벌어서 그 돈 메꿔서 700만 원 딱 끝내고 다시 트레이딩을 시작해서 8월 달에 3천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에 너무 힘들어서 몸이 지치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월에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대란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캐시라는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줬었는데 30만 원 정도 하던 게 280까지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빗썸에서. 근데 그게 우지안이라는 중국계 사람하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외국에 한 명 더 있어요. 외국인 놈. 그래서 우지안은 한국 거래소에서 펌핑을 하고 걔는 외국 거래소에서 펌핑을 해서 가격을 쭉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
올라가면서 한 번에 다 털고 튀자 뭐 이런 약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던 거죠. 뭐냐면 빗썸 서버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너무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는 약속한 시점에 털었는데 빗썸은 서버 다운이 돼서 우지한이 털지를 못한 거예요. 빗썸은 서버가 다운됐지 해외는 가격이 반토막이 났지. 아 이게 기회다. 왜냐면 저는 260에 일단 다 털고 관망하고 있었는데 280까지 올라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 떨어지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버가 다운이 되고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딱 열렸는데 가격이 12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80이었던 게 120이면 아 우지한이 분명히 못 털었을 거고 무조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물량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 8,500인가까지 시드가 늘어났어요. 그 하루에. 왜냐면 260까지 올라간 거 먹고 내려와서 120에 주워서 또 200에 털고 또 떨어지면 또 먹고 막 이걸로 계속 반복했으니까 하루 만에. 제일 짜릿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간 광고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시리즈는 터틀 캠퍼스에서 스폰서를 해주셨거든요. 이 터틀 캠퍼스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리지널 터틀 트레이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이런킴 사부님이 이거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보통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걸 들으면은 내 주식 투자 그 프레임,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제가 요 강좌를 한 4년 전에 들었는데 그 후에 제 자산이 7배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가 좀 어느 정도 쌓이니까 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 실력도 많이 붙은 거죠.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때는 좀 더 저돌적이었고 더 공격적이었고 지금은 있는 시드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불리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베팅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어떻게 1월 8일에 터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향이 쫄보 마인드다 보니까 과하게 열기가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나라가 코프가 50%였어요. 맞아. 해외 거래소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고 참고로 코프라는 거는요, 한국 거래소가 있고 해외 거래소가 있는데 한국 거래소가 그 똑같은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50% 더 비쌌다는 겁니다. 그게 약간 징조가 있었던 게 지금은 없어진 코인들,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당한 코인들 중에 디크레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더 과하게 코프가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국 자본이 한국에서 한탕을 해먹고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화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다크코인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다크코인 시세가 확 뛰었었어요. 이제 그런 약간 소문에 확신을 심은 거죠. 다크코인이 지금 많아 튀다는 거는 중국 자본이 조만간다고 하는 건데 걔네 도망가면은 폭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그런 거네요. 중국 자본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빼진 않겠지만 해외에서 안 빠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코프만 사라져도 50%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투자를 하기 위험한 그런 시기였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공교롭게 그렇게 하니까 이틀에 푹 왔네요. 얘가. 그럼 18년은 주로 많이 쉬셨나요? 어때요? 물론 폭락이 오면 반등이 와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때 비트코인 19,200불인가 400불을 찍고 12,000불까지 떨어졌다가 16,000불까지 반등이 왔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그 기회도 한번 또 털어먹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한두 번 기회가 오면 다음에는 반등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마치 파도 치듯이 이제는 좀 쉴 때다. 그래서 이제 좀 쉬면서 지내다가 2018년 5월에 이오스라는 코인이 업비트에 5,500원 정도에 상장을 했었어요. BP다 뭐다 하면서 무슨 어떤 이상한 야식꾸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이오스의 시세를 펌핑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25,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오스가 단기간에. 그때 살짝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쭉 쉬었죠. 그럼 18년에는 이제 단기 반등 정도 하시고 이오스 하신 다음에 거래는 좀 훨씬 덜 하신 거네요. 17년보다는 아무래도. 결혼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몸이 좀 피곤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칼퇴근 시켜주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루틴이 막 비정상적이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18년에부터 이제 조금 줄이셨다가 그럼 이제 언제 다시 또 액티브하게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2018년 11월에 이제 일부 시드를 가지고 코인을 하다가 반토막이 난 적이 있어요. 2018년 11월 중순에 이더리움이 떨어진 건 11월 중순부터 떨어졌고 저점 찍은 건 아마 12월 초였을 텐데 이더리움이 9만 원인가까지 빠졌어요. 40만 원대부터 계속 떨어져 온 거라서 제가 22만 원인가 23만 원에 이더리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시장은 보고 있던 거죠. 이 정도 빠졌으면 들어갈 수 있겠다.
50%나 빠졌는데 네, 그죠. 그랬는데 거기는 지하실도 아니었던 거죠. 네. 이제 지하실 문 열랑 말랑 했던 시기였던 거죠. 네네네. 제가 못 참고 11만 원인가 12만 원 손절했어요. 8만 원까지 빠지길래 아 네. 역시 내가 잘 손절했다. 더 빨리 손절할 걸. 그러나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2018년 11월 달은 제가 예. 시드에 10억을 다 넣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다행이네요. 한 네. 2억 정도로 이제 재미 보고 있었던 시기여서 반토막이 났어도 사실은 1억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때 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아서 아이고, 네. 네, 네.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던 거죠, 강제로. 지금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괜찮으신가요? 21년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때보다는 트레이딩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숙해져서 네.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때는 뭐 분할 매수 이런 것도 강도가 뭐 한 번에 30% 50%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오, 네. 한 번 삐끗하면 다음 마지막 기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네. 좀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담은 적죠. 그럼 실패를 이제 17년에 한번 작게, 18년에 조금 더 크게 하셨고, 21년에는 지금 스코어가 어떠세요? 그럼? 그 매매 일지를 제가 매일 기록을 하는데 네네네. 그날 승률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날 번 돈이 손실보다 많으면 무조건 그날 1승이에요. 어쨌든 벌었으니까. 그렇죠. 그걸 봤을 때 365일 중에 네. 돈 잃은 날이 열흘도 안 돼요. 355승 10패를 하셨다는 거네요? 이야! 조금 벌 때도 있고 네. 엄청 많이 벌 때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2월 7일, 8일 날 제가 손해를 좀 봤어요. 네. 그 손해를 본 것도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 바이낸스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그때 이제 5,000불 정도 비트가 올랐을 때였거든요. 제가 네. 숏 포지션을 걸어놨었는데 근데 결국엔 최종적으로 탈출하긴 했는데 예. 이틀에 걸쳐서 예. 어쨌든 하루가 지나면 평가 금액을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네. 그건 일단 손실로 잡힌 거죠. 예. 나중에는 이익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사실 원래는 8패다 이거죠. 그죠? 10패가 아니고.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지금은 그때 비교해서 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성숙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네. 그냥 빈말이 아닌 게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를 벌면 만 원이지만 이건 네. 황국님께서도 1억 모으라고 하실 때 막 그런 얘기 하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1억을 가지고 1% 보면 100만 원이고 네. 10억을 가지고 1% 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을 내가 벌면 한 달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뭐 많이 굴릴 때는 이제 뭐 몇십억, 뭐 레버리지까지 하면 몇백억이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그냥 0.1%만 만 벌어도 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다.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안정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상 이제 그 MDD를 작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면서 네. 돈은 버는. 물론 제가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벌을 수도 있었겠지만 네. 이제 그 정도까지 욕심을 내진 않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당장 내년에 뭐 몇백억대 자산가가 되지 않더라도 네.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나는 3년 안에 몇백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 거죠. 그냥 리스크 관리만 들으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인 기법이 뭐가 있나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법들이. 저는 차트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확률은 있지만 그죠 100%는 없잖아요 그게. 5분 뒤에 차트가 오를지 내릴지도 예측을 못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뒤에 가격을 예측하는 건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그렇죠. 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차트를 예측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네. 내가 애초에 들어갈 때 시드가 조금 들어가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20% 들어간 사람과 네. 5% 들어간 사람 전체 네. 시드에서 네.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20% 들어간 사람은 내가 물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남잖아요. 반대로 오르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항상 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딸 때보다 잃을 때 더 왕창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강도를 높이면서 안정성을 가져가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을 재투자해서 복리 형태로 굴려서 네. 시드를 불려나가는 게 네. 가장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선불인데 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올라. 그러면 이제 950으로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은 그때 한번 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또 날라. 그럼 900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네. 많이 안 들어가고 처음에 조금 들어가면 떨어졌을 때 내가 물을 좀 더 강하게 타도 부담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이미 시드를 다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이신 분들도 메일을 보내요. 어떻게 어허,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모든 시드 다 투자하고 마이너스 50%인데 네. 그러면 어떤 용 빼는 재주가 있더라도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네.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확률을 줄일 수는 있는 거죠. 이 물타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세 추종을 하셔가지고 내려가는 건 사지 말아라, 이제 올라가는 거 사야지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추세 추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추세 추종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고 차트가 올라갈 때 올라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추세 추종이 좋을 때가 있죠.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이 와서 상승장에 올 때는 추세 추종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변동성이 큰 그런 장에서는 사실 추세 추종이라는 게 굉장히 성공 확률이 희박하거든요. 추세 추종의 성공 확률이 30-4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승률이 좋은 트레이딩 방향과는 좀 안 맞는. 그러니까 나시님은 손익비보다는 승률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잃지만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은 추세 추종보다는 저는 역추세 매매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는 칼날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칼날이 다 무뎌졌을 때 잡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잡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냥 알려주면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그 유명한 그 5분 5분봉 삼튀기요? 네. 사실 그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사실 효율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왜냐면 다 비슷한 시점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긴 하죠. 그거랑 이제 이름이 좀 허접하긴 한데 찐바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이제 호가창이나 어떤 차트의 패턴을 보면서 이제 5분봉 삼튀기를 기본으로 역추세 매매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플래그를 하나 갖고 칼날이 좀 많이 무뎌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찐바닥 잡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두 번 틀릴지언정 두세 번 안에는 무조건 반등이 오더라.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 정말 고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평범한 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세 달 정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차트, 뭐 한 번에 갑자기 만불이 빠진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갑자기 하루 만에 20%가 폭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도 아니죠. 뭐 한 15분 만에. 그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차트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걸지도 몰라요. 평소에는 오히려 손해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근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들, 아무리 잘 벌어도 그런 장에서 한번 날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역추세 전략은 대부분 승률은 되게 높은데 한 번 깨질 때 와장창 깨지기 때문에 이제 손익비가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어떤 코인이 그 장기적으로 90% 하락하는데 그럼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해도 이제 그 작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나요? 그럼 그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뭐 물타기나 아니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10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장은 되게 평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정도 장에서는 바닥을 만약에 잘못 예측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뭔가 설명하려면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순환 매수 매도라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순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게 뭐냐면 되게 원리는 간단해요. 최초에 진입을 했죠. 근데 마냥 하락만 하는 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어요. 무조건 약 반등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다가 우리가 바닥을 또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매수를 추매를 하죠. 그러면 두 번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중간이 될 텐데 얘가 반등이 오게 되면 내 평단인 중간까지 오지 않더라도 약 반등에서 내가 이 두 번째 매수했던 거를 손해를 보고 일부 파는 거예요. 그 상승에 대한 차익분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평단도 어느 정도 낮췄을 거고 다시 내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했기 때문에 아래서 물을 다시 탈 수 있는 시드가 마련이 된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물을 타면 평단이 확 떨어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락이 왔을 때 단기 반등 구간에서만 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계속 끌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포지션을. 그리고 나서 진짜 바닥이 왔을 때 내 평단을 넘어서서 반등이 오면 거기서도 발생하는 수익분을 가지고 손실을 메꾸고 이익을 누리거나 아무리 못해도 원금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가 이제 순환 매수 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플한 거죠. 물타기는 그냥 일정 비율로 계속 물을 탄다면 내가 약반등이 오면 물탄 물량만큼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거기서 물탄 물량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시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거는 근데 좀 이제 소위 정상적인 장에서 되는 거고 가끔 진짜 보면 뜬금없이 5분 만에 10%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요? 평소에는 5분에서 15분 봉을 주로 가지고 단타를 치는데 5분 봉을 가지고 봤을 때 급락하는 장은 보통 비트코인 예를 들면 최근에 뭐 5만 불에서
뭐 한 4만 불 초반까지 예. 확 빠져요. 뭐 한 15분 정도 내외? 그러면 캔들로 보면 3캔들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하자. 왜냐면 그때 당시에 보면 1분 봉으로 봤을 때 막 봉 하나당 막 1,000불, 2,000불씩 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럼 호가창이 정신이 없어요. 네.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네. 빠질 때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캔들 자체는 푸른 봉이지만 네. 그 안에서 이 푸른 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반등이 오나라고 해서 물을 탔지만 더 떨어지면 오오오 하다가 계속 물량을 보유하면서 아래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캔들 하나에 물은 한 번만 타자. 끼케야 3번이거든요. 대부분 망하는 케이스가 네. 물을 너무 많이 타서예요. 초반에 네. 빨리. 물만 좀 천천히 탄다면 네. 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빠져도 비트코인이 하루에 여태까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네. 뭐 30% 이상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많이 빠져봐야 20%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좀 물을 잘못 탔을 때 시드에 한 20% 정도 박혀 있다 하더라도 네. 더 아래로 빠졌을 때 캔들 하나에 한 번씩만 물을 타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시드 50% 이상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10,000불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아래에서 매도가 점점 약해지고 매수가 갑자기 네. 등장하는 네. 시기, 그 구간에서 내가 강하게 물을 마지막으로 모험을 걸어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모험을 강하게 걸어서 반등이 왔을 때 탈출하는.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54,000불부터 천천히 끌고 내려오면서 51,000불까지 내려갔다가 48,000불까지 급락하고 거기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48,88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거의 15,000불가량 빠진 거잖아요. 근데 반등이 48,000불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물만 잘 타면 그냥 내가 좀 초반에 높게 들어갔어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 베팅할 때 그럼 자산의 몇 퍼센트를 베팅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실력에 따라 조금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분의 1씩 저는 시드를 진입을 해요. 이런 실력자도 네. 처음 들어갈 때 5%만 들어간다는 네, 거죠. 네. 1억이 있으면은 네, 그쵸. 처음 베팅은 500만 원이고 네, 네. 그러면 물타기 때도 또 500이에요? 네, 네. 예, 그럼 20번 동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20번은 아니고 1, 1, 1, 2, 2, 2, 3, 3, 3 이런 식으로 물타기 비중을 늘려나가죠. 아, 그런 식으로요? 네, 5%, 5%, 5%, 그다음에 10%, 10%, 10%, 그다음에 이제 15%, 아, 그렇죠. 왜냐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등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요. 네. 이제 이건 기본 룰이고 상황에 네, 따라서 네. 누가 봐도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물을 평소보다 한 2배, 3배 더 강하게 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고수의 길이고 네. 이제 하수의 길은 555가 아니라 네. 111 또는 2가 네. 맞겠네요. 저는 그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4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네. 처음에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떤 차트를 읽고 이 흐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네. 차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장이 오를 것 같은 장인지 네. 아니면 다 같이 끌고 내려가려는 장인지 네. 아니면 얘만 혼자 튀려는 장인지. 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판단이 잘 안 서요. 당연하죠. 대부분 네. 그냥 들고 있다가 오오오 하다가 이제 네. 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경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해볼 수 있으면 청산도 당해보라고 해요. 선물 네. 같은 거 하고 싶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 100배도 해보시고 네. 뭐 레버리지 10배도 해보고 네. 청산도 당해보고 청산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해보고 소액으로 굴릴 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십억씩 굴리면서 청산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네. 네. 소액일 때 아니면 못하는 네. 그런 거니까 초보자들 분들에게는 40분의 1을 권장하는데 네. 실력이 늘어나면 뭐 30분의 1, 네. 20분의 1 이렇게 줄이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념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초고수도 1억이 있으면 500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못 맞추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500,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1000 정도 투입을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념해야 될 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5번봉 그 3틱 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단타를 치다 보니까 코인판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상승이 오고 나서 더 이상 고점을 뚫지 못하고 캔들이 떨어지면 네. 반등 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가를 이제 과거 차트를 싹 돌려보면서 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제 경험과도 좀 이게 섞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5분봉으로 보면 괜찮고 네. 변동성이 좀 약한 장에서는 15분봉이나 뭐 길게 보면 이제 1시간 봉으로 네.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음전한 뒤에 캔들이 3번 떨어지는데 네. 이 떨어지는 것도 이전 캔들, 그러니까 이전 캔들이라 하면 과거에 발생한 캔들의 한 20번 정도의 30번 정도의 평균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캔들의 민맥스가 한 300불이다. 네. 그러면은 얘도 떨어질 때 캔들이 음봉이 만들어질 때 300불 정도는 돼야 한 캔들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 조그만 캔들들은 그냥 합쳐버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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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별로 빠지지도
않았다면 네. 걔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빠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보통 반등이 올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호가창. 그러니까 아마도 호가창에 매도세가 좀 사라지고 매수세가 좀 많이 생긴다 이런 네, 거죠. 매수세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험매도 네.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가 매수벽 세워놓고 네. 위에 매도벽에서 자기 물량 조금씩 터는 것들, 개미들한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발생 안 한다면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산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상승에. 그렇죠. 네. 네, 반등할 거라는 거에. 그래서 이제 그 가산점이 좀 베팅해 볼 만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이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40분의 1씩 하라고 했는데 다 네. 말씀 못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장세에 따라서 분할 매수의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장세고 유동성이 너무 몰려서 네. 내가 그냥 물려도 좀 버티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장세면 저도 분할 매수의 강도를 5분의 1 뭐 이렇게 낮출 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5% 들어가시는데 20%가 갈 때도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건 장이 너무 좋아서. 그럴 때는 초보자 분들에게도 뭐 10분의 1씩 해도 상관없다. 네. 네, 왜냐면 물려도 좀만 버티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막 좀 장세가 불안할 때는 네. 돈을 많이 불리기보다는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살아남고 내 시드를 지키는 데 일단 우선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40분의 1, 그리고 저 같은 분들,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20분의 1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맞아요. 또 꼭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망한 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죠? 뒤늦게 후회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 5분봉 삼팅롤 이거는 그 거의 모든 시장에서 잘 먹히나요? 아니면 좀 스페셜하게 잘 먹히는 곳이 있나요? 어때요? 사실은 마켓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시총이 작고 우리가 말하는 잡주라고 하죠, 주식에서.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차트의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가창으로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차트 패턴으로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코인들은 주로 톱10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비트코인을 저는 제일 권장을 하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선물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만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선물은 싶어요. 무조건 비트코인. 네. 왜냐면 가뜩이나 레버리지를 써서 위험한데 거기다가 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을 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물론 뭐 알트코인으로 나는 1억 천금을 노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맛을 한번 들이면 못 나오죠. 네,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맛을 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압도적으로 권장하시는 거는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은 되도록 하지 말아라. 알트코인은 현물 위주로만. 제 기준으로는 시총이 1조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 5천억 이상. 그리고 1조 이상 되는 코인들 위주로. 그리고 업비트 보면은 1일 거래대금 해가지고 24시간 거래대금이 뜨지 않습니까? 그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1,000억 이하는 일단 잘 안 봐요. 그러면은 몇 개 코인 정도 남아요? 그 정도 하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한 10몇 개는 나오죠. 10몇 개 정도? 네, 10몇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특히 이제 그 상승장에 잘 먹히나요? 하락장에 잘 먹히나요? 횡보장에 잘 먹히나요? 사실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랑 횡보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역추세로 벌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추세 추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게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세 추종으로 하고 좀 더 장기로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거네요. 저는 상승장에서 역추세 매매를 못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오버나잇과 별개로 아예 장투를 하는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장투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장투를 6만 불로 시작을 했어요. 뽑아낸 거는 80만 불 정도 돼요. 좀 괜찮다 싶은 코인들, 그리고 신분 관계나 어떤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을 통해서 선투자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을 테고 많아야 1,000만 원 정도지만 뭐 그런 것들. 그러면은 그 상승장과 하락장, 횡보장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일단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래량 다음에 변동성, 그 다음에 커뮤니티 지표도 좀 많이 봐요. 맞아요. 책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장에는 커뮤니티의 그 글이 아주 가능하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클리앙의 가상화폐당을 보면 게시글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상승장에는 막 그냥 이제 하루에도 막 10몇 개씩 올라오는데 하락장에는 이제 막 되게 가난하고 그러면은 그 거래량과 이제 그 변동성을 보셨는데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높으면 상승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코인이 이제 다 같이 오르면 이제 저는 상승장이라고 보는데 특정 코인들 혹은 평소에 잘 안 오르던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 이건 디지털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한다. 이러면 사실 저는 좀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여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게 약세장이라는 건가요? 하락장. 왜냐면 그동안 세력이 모았던 거를 한번 펌핑해서 개인들한테
떨구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세 횡보장 정도로 보시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딴 사람들이 보통 안 보는 뭐 지표 같은 거 또 있나요? 전 이평선조차도 안 보거든요. 아, 네네. 네. 지표 자체는 선호하지 않고 보는 건 이제 거래량, 네. 볼륨, 그리고 하나 이제 차트 넣는 게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를 참고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이 차트만 딸랑 있으면 제 머릿속으로는 이 차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딱 어디 추세 이탈한다, 박스권 이탈한다 이런 게 그려지지만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볼린저 밴드를 그려놓으면 볼밴을 뚫고 내려가는 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항상 키고 있죠. 하락장 상승자 볼 때 이제 변동성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 변동성이 높으면 상승장이고 낮으면 하락장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조정이 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오고 반등도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니까 텀이 굉장히 짧고 위아래로도 크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상승장의 이제 호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는 변동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반등도 바닥을 찍고 조금 오고 이 텀도 굉장히 깁니다.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상승장이냐 아니면 횡보장이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역추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세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이 어떤 장인가 구분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세 추정하면 당연히 상승장에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없어야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전략이 안 먹히실 때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전략이 안 먹힐 때는 몇 개 없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러움 때문에 항상 전략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몇백억 벌었다는 글들 보면 이제 저도 호승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1년 동안 매일 거래하셨는데 그분은 뭔가 코인을 잘 사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백 배를 따다 벌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한 번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시드가 확 늘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몇십억을 박았는데 그게 두 배가 되면 바로 100억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투자 자체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저런 강단이 없을까? 네, 이제 그런 날 차트에서 약간 미친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저답지 않게 좀 무리하게 베팅을 한다든지 심리적 감정이 좀 많이 개입을 한 날이네요. 원칙을 어기고 그래서 좀 그런 날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죠. 대한민국 초고수 가장 비트코인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보세요? 코인 하시는 분들 원효띠라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전에는 그 자기 자산 변동 어떤 엑셀 차트를 지속적으로 올려주셨는데 10억까지는 이제 현물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선물로 넘어가셔서 제가 그분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거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 때 시드를 좀 많이 늘리셨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 10억에서 거의 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40억 정도였고 현물만 했으면 그렇게 못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롱숏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롱숏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실력이 아니라면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원래 선물에 되게 악감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빙하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빙하기 때는 사실 현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횡보하면서 질질 흐르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만 하거나 근데 이제 그분은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이겨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 오른다고 하면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1% 하면 10만 원이지만 레버리지 10배를 땡겨서 1%를 먹으면 100만 원. 네, 1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겨내지 않았을까. 롱과 숏을 적절하게 잡아가면서 레버리지 힘도 좀 받고 시드를 불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사실 별로 권할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플러스 100만 원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아주 순식간에 마이너스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고 저는 시드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또 구분을 짓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면 사실 20배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100만 원으로 내가 0.1%씩 1%씩 먹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욕심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저는 지금 몇십억 되는 돈을 굴리면서도 하루에 500만 원 이상 벌면 아 나는 진짜 할 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으로 하루에 뭐 10만 원씩 번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큰 욕심이잖아요. 그런 수익을 얻으려면 리스크를 안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안하는 건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레버리지를 조금 더 올려서 하는데 너무 올리지는 마라. 상한선을 둔 게 20배.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넘어가면 사실 15배에서 10배. 그리고 1억 넘어가면 10배 이하. 그 이상은 뭐 알아서. 저는 5배로 합니다. 이런 분도 5배로 하십니다. 그래서 30배, 100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라고 항상 바닥 잡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잘못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대응을 하는가? 거기서 이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제 매매 기록을 카페에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면 제가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매매 기록을 보여드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틱 안에 물 여러 번 타지 말라고 했는데 나시님 여러 번 타세요. 뭐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기본 룰인 거고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내가 살짝만 반등을 먹으면 충분히 평단을 깎아내릴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짧게 물을 여러 번 탄 거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초보자분들은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날로 먹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법으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그래도 일단 그 룰이라도 착실히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룰을 따르되 그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룰은 말 그대로 기본 베이스인 거고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수학 공식만 달달 외워서는 그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없듯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뭐 근해 공식이나 이런 기본기적인 내용인 거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거는 내가 많은 매매를 해보면서 깨우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고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제가 그분을 옆에 앉히고 그분이 매매할 때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하나하나 다 꼬집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반대로 그러면은 깨지는 트레이더들은 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 사람들?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봐요. 사실 욕심만 줄이면 저는 성공할 확률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한방 혹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5년 동안 이뤄왔던 걸 그 사람들은 두세 달 만에 하고 싶으니까 되게 혹하잖아요. 1억으로 누가 몇십억 벌었대. 그분들은 장 때도 잘 만났고 운도 좋았던 거고 그런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부동산 고점인데 아파트 사라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욕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오버베팅으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오버베팅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는 좀 좋은 자리가 아닌데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들어간 다음에 희망회로 돌리는 거. 그런 분들은 어떤 호재거리를 계속 찾으려고 하세요. 예를 들면 리스크가 큰 코인들 중에 호재가 나올 만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한테 귀에 들릴 정도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죠. 이미 다 올라 있는 상태인데 하이 리스크에 많이 베팅을 하시죠. 혹시 투자자들이 가진 미신 중에서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리딩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돈 주고 얼마 전에도 유튜브 댓글에 어디 리딩방 사기입니다 뭐 800만 원 주고 정보를 샀는데 확실하다고 오히려 떨어지기만 하네요. 그렇게 800만 원 주고 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뭐하러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줘서 그죠, 내가 먹지 당연히. 이익을 줄이겠느냐. 그리고 그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정보를 내가 입수했다면 나는 먼저 그걸 사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기를 바랄 텐데 단순하고도 당연한 이치를 어떤 순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을 해서 그 돈을 굴려야지. 그래야 이뤄도 내가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남한테 돈을 맡기거나 남한테 정보를 얻어서 내가 그게 한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천년만년 갈 건 아니라는 거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드맵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책이 됐든 블로거가 됐든 유튜브가 되었든 뭐로 좀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일단 이 책을 먼저 이제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사람마다 좀 매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자기한테 맞는 매매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매매 스타일을 먼저 찾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앉아서 볼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하루에 막 30분 정도밖에 컴퓨터를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단타가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장투를 하시는 건데 장투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뭔가를 먼저 찾으시고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뭐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테스트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다가 소액이 중요한 거죠. 네, 무조건 소액이에요. 무조건 학원비 낸다는 생각으로 소액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보고 트레이딩이 내 길이 아니야. 그럼 장투도 해보고 장투도 생각보다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파생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투를 하려면은 뭔가 이제 정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단타를 하려면은 가격과 거래량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장투도 절대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좀 이런 걸 진득하니 파고들 수 있는 성격이다 그럼 장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되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단순 노동이죠. 차트 진득하니 보면서 캔들의 방향을 맞추고 홀짝에 소질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 단타를 추천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단타 쪽에 책이 의외로 별로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가상화폐 시장이 여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에 비해서 이제 좀 경력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아에 저보다 훨씬 잘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전면에 좀 나서면 더 도움이 될 테지만 굳이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이제 나시TV 말고도 이제 몇 분이 계신데 이제 그쪽을 이제 보면서 배워 나가라. 그리고 사실 뭐 책은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네요, 그죠? 단타 유튜버들도 성향이 다 달라요. 뭐 일단 물리고 시작하면서 버티는 분들도 있고 빨리 손절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을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좀 걸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회로 주시는 분들은 사실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트 예측하면서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 제가 정말 극혐하는 부류 중에 하나인 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고점에 물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라고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근데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뭐 하냐고. 금융치료를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되도록 피하라. 그리고 이제 약간 정치인들처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럼 지나면은 거봐 내 말 맞지? 거봐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 네, 뭐 이런 스타일. 그런 유튜버들은 좀 거르시고 정말 정보를 준다든지 뭐 야수의 심장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잃더라도 그냥 호쾌하게 잃고 딸 때 호쾌하게 따고 뭐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잃었을 때 왜 이러는지를 내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왜 이렇지? 분명히 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켰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매매 기록을 지금까지 한 1년 반 넘게 쓰면서 몇 달치 전 것도 막 복기를 해요. 그리고 차트에 들어가기 애매할 때 이제 과거 기록을 좀 보면서 그냥 컴퓨터 앉아서 뭐해요? 횡보할 때 과거 기록 보면서 지금 패턴이 혹시 과거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랑 비슷한 적이 있었나? 바둑에서 상상되는 글과 되게 비슷하네요. 내 대국 복귀, 앤드 다른 프로들의 대국 복귀. 뭐 그게 사실 가장 느는 방법이죠. 많이 추정한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그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팀앤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많은 빅데이터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 이론들이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다 피보나치를 쓰면서 여기서 반등이 올 거라서 다들 매수를 진입하면 그럼 거기서 반등이 올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우리만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다면 승률도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 버신 것도 어마무시하고 승률도 어마무시하고 아낌없이 이제 구독자들한테 나눠주시는 분도 사실 되게 드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소중하게 모으신 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서 가게 생활에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